안녕하세요, 세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드라마 허수아비에서 다루는 연쇄살인사건은 실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화성 연쇄 강간살인사건이 모티브인데요. 드라마 속 진범, 이기환은 실제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와 비슷한 면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춘재가 범행을 시작한 시기는 1986년 2월로 그가 제대한 지 한 달 만에 저질렀습니다. 이춘재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동네 누나들한테 성추행을 당한 뒤부터 이런 왜곡된 성인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입대 후 이춘재는 기갑여단에서 전차를 운전하면서 얻은 성취감으로 어린 시절 억눌렸던 자아가 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역 후에 이런 성취감에 대한 니즈는 있는데 풀지는 못하니까 결국 이런 무차별 강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2월부터 7월까지 총 7차례 강간 범죄를 저지르다가 1986년 9월 첫 번째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실제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는 72세 할머니였습니다. 이전까지 강간만 하던 이춘재가 이날도 역시 강간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범행 대상이 알고 보니 이춘재를 알고 있는 할머니였고 이를 눈치챈 이춘재가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특히 모든 사건에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딱 이 사건만 없는 걸 보면 목적이 바뀐 거라고 유추할 수 있죠. 드라마에 등장하는 첫 사건은 4차 사건인데요. 이미 3건의 사건이 터진 뒤 주인공 태주가 연쇄살인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중 1차 사건은 최민자 30세, 2차 사건은 황강혜 21세, 3차 사건은 임복희 29세입니다. 모두 스타킹이나 손수건 등 피해자 물건으로 교살당했죠. 1차 사건만 봐도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설정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는 26세 박씨로 당시 맞선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살당했습니다. 1986년 10월 23일 화성군 농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범행 추정 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이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 네 번째 사건은 세 번째 사건의 현장 검증을 하는 중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기환, 이기범 형제 책방에 자주 드나들던 학생이 피해자였죠. 다음 다섯 번째 사건을 경찰이 알기 전 강간살인 미수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기환에게 잡혀 살해당할 뻔한 피해자가 이기환이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스타킹을 찾으러 간 사이 탈출에 성공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 드라마에선 피해자의 가방이 결정적 단서가 되고 이 피해자는 범인에 대해 마른 체격의 보통키 그리고 유독 손이 여자같이 보드랍다는 증언을 합니다. 피해자가 극적으로 탈출했던 같은 날 또 다른 생존자도 발생하는데요. 이전 피해자를 놓치게 되자 범행 대상을 이 사람으로 옮기게 된 거죠. 이분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취조 과정에서 진범 이기환이 5이나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2차례 미수 사건이 같은 날 발생한 거로 나오는데요. 현실에선 2차 사건 이후인 1986년 11월 2차례 강간살인 미수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수사건은 11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가 걸음통에 빠지자 이춘재가 더럽다고 도망을 가게 되었죠. 10일 뒤인 11월 30일 두 번째 미수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춘재가 피해자 가방을 찾으러 간 사이 도망을 치게 되죠. 이때 당시 피해자가 이춘재를 묘사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20대 중반에 170 정도의 키, 마른 체격, 갸름한 얼굴에 손이 매우 부드럽다는 말을 합니다. 이 기록이 앞서 언급했던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대로 쓰인 것이죠. 한편 이런 미수사건으로 인해 살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된 이춘재의 범행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3차 사건에선 권모 씨의 팬티를 얼굴에 씌운 채 살해하고 4차 사건에선 맞선을 보고 돌아오던 이모 씨를 우산으로 난행까지 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역시 3, 4차 사건 피해자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4차 사건은 86년 12월 21일에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향숙으로 영화 초반부 중심 사건이 되면서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이 전개되죠. 또한 미수 사건의 피해자 역시 등장합니다. 바로 학교 뒤편 언덕 위에 사는 여자인데요. 이 피해자 역시 범인을 묘사할 때 손이 곱고 부드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드라마에서 5차 사건의 피해자는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본인 어머니의 옷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이기환에게 당한 것이었죠. 드라마에서 6차 사건의 피해자는 고등학생입니다. 기범, 기환 형제를 알고 있고 형사인 태주와도 카라멜로 인한 라포가 형성된 학생이었죠. 안타깝게도 그 카라멜이 시신의 음부에서 나왔고 살아있을 때 가슴을 칼로 난자한 흔적도 보였다고 하죠. 드라마 전개상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미수 사건과 그동안 책방에서 무시받던 기억들이 이기환이 더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선 5차 사건의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987년 1월 평택 모 여고 2학년이던 홍양이 회사에 이력서를 낸 뒤 다시 태안읍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내린 뒤 살해당한 것이었죠. 이 사건 이후 언론의 보도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국민적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대대적인 수사진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전까지 월 1회 이상 살인 혹은 미수 사건을 저지르던 이춘재는 잠시 동안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87년 5월 6차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늦은 밤 퇴근하는 남편이 비를 맞을까봐 우산을 들고 나간 가정주부 박모 씨가 피해자였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역시 6차 사건이 묘사됩니다.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과 무덤 옆 나무더미에서 발견된 시신, 고추밭을 끌고 간 흔적 등 실제 사건을 디테일하게 옮겨놓았죠. 이어서 1987년 8월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이춘재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해 겨울 1987년 12월 24일엔 서울 모 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던 3학년 학생 김양이 화서역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1988년 1월 4일 김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담당 형사는 명노열 군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명군이 자백하지 않자 고문, 폭행을 지속하여 명군은 뇌사 상태에 빠지고 곧 사망하게 됩니다. 드라마 허수아비,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역시 용의자를 잡아서 폭행, 고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억울하게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고 정신분열이 온 사람,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등 경찰의 그릇된 수사 방식으로 발생한 피해자들도 여럿 존재했죠. 이후 7차 사건은 1988년 9월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전 사건에서 본인이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9개월 동안은 범행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일까요? 7차 사건은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는데요. 피해자인 54세 안모 씨 집 내부에서 무려 2개 분량의 복숭아가 발견되는 등 심한 국분한행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죠. 이후 이춘재를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로 용의자 몽타주가 나오게 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7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나이를 28세로 설정했고 질 속에서 복숭아 조각 9개가 발견되었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9일 뒤인 9월 16일, 지금도 매스컴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8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건이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특히 이 사건이 더욱 그러한 이유는 가정집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으로 가족들과 TV를 보다가 밤 11시 20분경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춘재는 이 학생의 부모가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관심 사안으로 특진이 걸려있던 사건이라 경찰들은 그럴만하게 보이는 증거를 근거로 들며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들여 강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과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으로 중금속 원소 분석을 하여 쇠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B형으로 용의자가 일축되었고 이에 당시 22세였던 소아마비 환자 윤성열 씨가 진범으로 지목되었는데요. 당시 경찰들은 윤성열 씨에게 폭행은 기본이고 3일간 잠을 못 자게 하고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윤성열 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문을 행하며 윤성열 씨가 억지로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범이 밝혀진 뒤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은 정액 반응으로 나온 것인데 이는 실제 피검사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춘재는 실제 O형이었죠.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이 당시엔 굉장히 정교한 과학 수사처럼 언급되었으나 실상은 신뢰도 60% 정도의 당시 환경으론 증거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거라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역시 이 사건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용의자는 기범의 친구 임성만인데요. 실제 사건과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8차 사건의 현장 검증을 할 때에도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윤성열 씨를 억지로 들어올려 담장을 넘기려고 하는 등 그의 지인, 가족들은 물론이고 현장 검증을 지켜본 기자들까지 의문을 품었다고 하죠. 이런 억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기징역을 받은 윤성열 씨는 무려 20년간 복역했고 2019년 이춘재가 진범임이 드러나면서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허수아비에선 윤성열 씨를 모티브로 한 임성만이 체포되기 전 농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또 다른 사건이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는 실제 1989년 7월 3일 수원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모티브입니다. 이춘재가 범행한 화성 연쇄살인 수법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춘재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춘재의 범행으로 분류하고 있진 않습니다. 나흘 뒤인 89년 7월 7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만 8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는데요. 경찰은 당시 재판 중이던 윤성열 씨를 진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은닉하여 단순 실종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사건으로 역시 임성만을 진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8살 아이의 시신을 은닉하는 등 현실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옮겨놓았죠. 실제 사건에선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의 물건도 모두 버려져 유가족은 유품조차 만져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춘재는 2019년 진범으로 잡히게 되면서 이 사건을 자백했는데요. 당시 피해자 김양이 가지고 있던 줄넘기 끈으로 김양의 손발을 결박한 뒤 강간 살인했다고 합니다.
훗날 당시 피해자의 친오빠가 이춘재와의 접견을 신청했고 이춘재가 이를 수락하여 최초로 유족과 접견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춘재는 의외로 유순하고 협조적인 태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를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춘재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날 만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 피해자의 친동생이 이기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과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89년 9월 26일 이춘재 예비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춘재가 잡히게 되는데 수원지방법원은 당시 이춘재를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이에 이춘재는 201일이 지난 시점인 1990년 4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된 지 7개월 뒤인 1990년 11월 15일 이춘재의 9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시신의 질 안에서 수저, 포크, 볼펜 등 피해자의 소지품이 나왔고 피해자의 가슴 좌우에 19회 정도 면도날로 난자당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가장 잔혹한 범행으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춘재가 수원 예비강도 사건으로 200일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것에 대한 본인의 분노를 피해자와 그 가족, 경찰에게 투영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발견된 야산은 원래 경찰이 상시 배치되는 곳인데 하필 이날 등화관제가 있어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그대로 나오는데요. 등화관제 장면은 물론이고 범행 대상과 잔혹했던 범행 수법 모두 그대로 표현됐죠. 극중 피해자가 서울에서 온 서 형사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서 원칙주의자였던 서 형사의 성격이 점차 바뀌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후 1991년 이춘재는 직장 문제로 청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리고 91년 1월 26일 청주 여공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사망한 피해자는 17세 여공 박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춘재가 노린 여성은 박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2세 여성 김모 씨 역시 이춘재에게 범행을 당해 돈과 반지를 빼앗기고 손발이 결박되었지만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생존한 김모 씨는 범죄자 이춘재의 인상착의를 증언하지만 아쉽게도 잡지 못했고 대신 상습절도 혐의로 수감된 박모군을 범인으로 검거하게 됩니다. 결국 박모군은 93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지만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짬뽕 국물 고문과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받아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1991년 3월 7일 역시 청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남주동 가정집에서 29세 주부 김모 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당시 김 씨는 공업용 테이프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두 손이 모두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입은 옷으로 틀어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방어흔이 없는 점, 돈 한 푼이 없는 점을 토대로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원한이나 치정 관계에 인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죠. 진범 검거에 실패하여 미제로 남았으나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이춘재를 검거하게 됩니다.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화성에서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69세 권모 씨로 수원에 있는 큰딸의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춘재에게 납치되어 피살된 것이었죠. 당시 피해자 목엔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음부엔 양말이 삽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저지른 다른 연쇄 사건들과는 달리 입에 재갈도 없고 손도 결박되지 않았으며 사인 역시 교살이 아니라 질식사였기 때문에 모방 범죄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이춘재의 마지막 범행 대상은 다름이 아닌 본인의 처제였습니다. 10차 사건이 일어난 1991년 4월 3일 이후로 약 2년 10개월 동안 범행을 하지 않다가 1994년 1월 13일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이렇게 이춘재의 범죄에 공백 기간이 있는 이유는 이춘재의 결혼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범죄자 새끼가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니 참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누구라도 충분히 속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춘재는 평소 인사성도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평판도 매우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범죄자 가면을 숨긴 이춘재는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아내를 만났는데요. 가식적인 이춘재의 모습에 속아 1991년 7월경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와, 근데 결혼 3개월 전까지 살인을 했다는 게 진짜 역겹죠. 참고로 드라마 허수아비의 진범인 이기환은 88년 배경으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처제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는 걸 보아 처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으나 드라마에선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고 대신 처남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가족들에게 되게 잘하고 엄마가 동생과 비교하거나 여학생들이 외모로 차별해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죠. 다시 현실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춘재는 본인이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애가 생겨서 결혼했다는 핑계를 대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책임감 없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남자답지 못한 면모는 가정에서 더 보여졌는데요.
집 밖엔 본인보다 힘이 센 남자들이 많아서 웃으면서 아무 말 못하면서 지내다가 본인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과 2살짜리 아기 앞에선 그냥 깡패 새끼가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살짜리 아들을 방에 가둬놓고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구타하고 파혈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이춘재 범죄 전력으로 알 수 있듯이 이춘재는 병신 같은 성도착증이 있어서 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코 새끼와 사는 걸 견디다 못한 아내는 결국 1993년 12월 가출했고, 이에 분노한 이춘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없도록 아내 몸에 문신을 새기겠다는 일반 사람들의 사고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헛소리를 하기도 했죠. 아내가 가출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인 1994년 1월 13일 이춘재는 당시 대학교 직원이었던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집에 들려 토스터기를 가져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방문한 처제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폭행했죠. 이후 처제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집에서 약 880m 떨어진 철물점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다음날 장인을 찾아가서 처제가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틀 후인 1월 15일 철물점 주인의 아내가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고, 이후 이춘재의 이웃주민 증언으로 이춘재 집 욕실에서 증거가 발견되었죠. 이에 바로 범죄자 이춘재는 검거됩니다. 결국 사이코 찐따 이춘재는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이춘재의 사형이 확정되었다면 95년 또는 97년에 이춘재는 사형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은 모두 미제 혹은 누군가를 누명 씌운 것으로 종결되었을 겁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춘재의 가족들은 물론 그 주변 이웃들까지 입을 모아서 이춘재가 그럴 애가 아니다, 처제가 잘못했을 거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무기징역 받은 살인마를 이렇게 감쌀 수가 있나요? 드라마에서 역시 동생 기범이 범인으로 몰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신문에서 평소 행실이 좋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 실제 이춘재와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춘재가 처제 사건으로 잡힌 뒤 그 끔찍한 형태의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자 당시 수감되어 있던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화성 사건의 진범은 살인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또한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마들은 누가 더 많이 죽였냐는 식으로 본인들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이 일화는 드라마에서 유철영이란 이름의 연쇄살인마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DNA 대조를 통해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진범 이춘재를 검거하게 됩니다. 33년 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분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은 물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수많은 사람들, 옥살이까지 한 사람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그 슬픔의 크기를 피해라는 단어로 한정짓기 어려울 정도였죠. 주변인들은 물론 가족까지 속인 이춘재. 참고로 이춘재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이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 땅값이 엄청 올라서 현재 가치로 최소 100억대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춘재의 92년생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 많은 돈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이춘재와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만나지 않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귀인이 되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이야기 중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또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 조언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실이었습니다.